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것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은 서로 국가 간에 서로 의존하고 이 경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즉 강자의 침략을 당연시하는 이런 관점은 아주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잘 되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논거를 구성할 때 이 제시문들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읽기의 왕 수업 들으면은 아마 조장훈 선생님께서 이 제시문의 암묵적 전제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이 수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는 그게 바로 논거 구성, 깊이 있는 논거 구성의 방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결국 읽기의 왕과 쓰기의 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읽으면 깊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시문 나와볼까요?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덕 감정을 배제하면 상대를 배신하는 이기적 행동이 가장 합리적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다 잡혔어요. 그럴 때 각각 격리된 상태에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자백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갑을 둘 다 징역 1년,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징역 2년. 그런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이고요.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징역 3년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둘 다에게 좋은 방식은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징역 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없을 때 합리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을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갑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징역 1년이고 자백을 하면 석방입니다. 그럼 을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서 갑은 자백하는 게 더 자기에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을이 자백한다고 해보죠. 을이 자백한다는 전제하에 갑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징역 3년이고 자백하면 징역 2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자백입니다. 결국 을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자백을 하던 간에 갑에게 가장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 선택은 자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이기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둘 다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징역 2년.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결국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게 왜 딜레마냐 하면은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은 두 사람, 범죄자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 되는데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1회만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즉 장기적 관계, 반복적 관계를 맺다 보면은 배신하면은 나중에 응징을 당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응징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품성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타적 품성 때문에라도 결국은 서로 배신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람들 간에 서로 상생하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우선시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일회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 관계에서는 결국은 서로 간의 상생 관계를 맺는 것이 합리적이야. 그것을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이 뒷부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히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쟁 관계에서 무조건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 논리에 대한 비판 논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옹호 논거 생각해 보죠. 경쟁을 옹호하는 입장. 그 입장에서 보면 약간 궁색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 죄수들도 사실은 범법자들이고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협력 관계가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담합 같은 게 이루어질 때 기업 간에 서로 담합을 해서 이 이거는 어떤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참여자들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사회 전체에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거 잘못된 것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약간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사설 자체가 워낙 이 경쟁 논리 또는 이 이기적 합리성에 대한 이 비판 논거로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궁색합니다. 자, 다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에서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 간에 벌이는 이 항쟁, 결국 이 항쟁 이꼴 경쟁이겠죠. 이 경쟁이 인간의 잠재력을 살려주는 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은 사회성과 반사회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서로 사회성, 협력하려는 성질도 있지만은 반사회성, 협력하지 않으려는 성질도 있어서 이 반사회성이, 이 저항을 산출하는 반사회성이 능력을 일깨워주고 지위를 성취하도록 해줘. 결국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 퇴행할 뿐이야. 자, 이게 지금 재심은 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잠재력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에 나오는 주장에 대한 옹호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보죠. 우리가 경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쟁이 효율성을 증진시켜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서로 간에 협력한다는 것은 또한 협력을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오디션에서 탈락한다는 공포가 자기 경쟁력을 끌어내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